2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의 새 온상이 돼버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의 근거지가 된 채팅 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채팅 앱 성매매 실태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채팅이라는 단어를 입력해봤습니다. 수십 개의 이런저런 채팅 앱들이 주르륵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이런 가운데 한 채팅 앱에 가입해봤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글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 평일 낮 매월 100만 원의 지속적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 편하게 부담 없이 만날 파트너 구함, 이런 식입니다. 성인 여성은 그렇다 해도 가출 청소년 등이 보면 혹할 수 있는 성매매 제한 글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올라 있는 겁니다. 실제 해당 채팅 앱은 17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팅 앱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채팅 앱 운영자가 올린 글이 역설적으로 미성년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구글 안드로이드 그쪽에서 할 때는 17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설치는 돼요. 구글 플레이 측에선 채팅 앱 자체는 성적인 콘텐츠나 폭력, 도박 같은 유해 사이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채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앱 개발사 쪽으로 돌립니다. 어떤 연령대 고객을 대상으로 설계됐는지는 개발사만 알 수 있고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발사분들께서 앱을 제출을 할 때 등급을 제출하지 않고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 이용자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 성매매나 이른바 몸캠 피싱을 악용한 협박 등 관련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팅앱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적발되는 등 채팅앱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오늘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 단속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 피싱, 스쿨미투 등 모든 유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해서 끊이지 않고 채팅 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운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겨울 방학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일탈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단속도 단속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를 방치하는 채팅앱 개발사나 플랫폼도 동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 씨가 어떻게 국가보안법상 간첩이 됐는지, 검찰이 어떻게 증거 조작을 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그리고 오빠는 간첩이라는 유가려 씨 진술 등을 근거로 유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려 씨의 진술은 국정원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리허설까지 하며 말을 맞춰 위증한 정황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가려 씨가 진술을 번복해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자 국정원에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고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아예 수사 기록에서 뺐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입니다. 한수면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 진술하게 됐죠. 국정원은 나아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막았고 검찰도 여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려 씨는 사실상 피의자인데도
검사가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변호인 접견 차단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등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우성 씨의 북한, 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심지어 유우성 씨가 보이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재판부에서 증언한 탈북자 김모 씨에게 증언 하루 전 수백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몇 분간 시위를 벌인 진보시민단체 회원들이 불법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진보시민단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35살 양모 씨와 회원 45살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은 탄저균을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산 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유입돼 시끌하던 때였습니다. 양 씨와 김 씨가 벌인 시위는 주변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몇 분 만에 해산됐지만 두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경계 100m 이내에선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규정에 따라 재판 쟁점은 기소된 두 사람이 벌인 시위가 외교기관의 안녕이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모아졌습니다. 1심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김 씨가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에서 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양 씨와 김 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몇 명이 모여 미군은 한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몇 분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된 집회. 그 집회가 미국 대사관의 안녕이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시법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들의 누가 선배냐라는 이 법조 경력이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법조 경력 논란, 이거 무슨 논란입니까? 왜 이제 와서 이 변시 1회와 이 사법연수원 42기가 논란이 된 겁니까? 네, 뭐 지금 논란은 이제 와서 됐는데 이 시발점은 그 임종원 전 차장 지금 재판 중이죠.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보니까 그 과거 이제 법원 행정처 그 임종원 차장 명의로 공지가 하나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 공지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 이제 변호사 시험 1회 출시는 그 의전에 있어서는 41.5기로 대우하고 그다음에 사무 분담에 있어서는 42기로 대우한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변시 1회는 2012년 3월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2012년도에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연수원 기수는 41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자릿수가 같으면은 같은 해에 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1회와 연수원 41기가 똑같이 2012년도에
다만 그 개월 수는 조금 달라요. 연수원 41기는 1월, 그다음 변시 1회는 3월. 그렇게 같은 2012년도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집단인데 그 자격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엄조 경력으로 어떻게 산정을 할지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 있었던 이제 그 판사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로스쿨 출신 법관이 전체 총 판사가 3,00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에 불과한 그 30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다 초임 법관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뭐 공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가 이번에 어떤 그 당시에 이러한 공지가 실제로 각급 법원들에서 명문화, 사무 분담 기준으로서 명문화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판사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좀 선후배 논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는 법원 행정처가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좀 계속이 되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는 이제 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서열 정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 취재 파일. 오늘은 해도 끝나지 않는 지하철 공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회사에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 특정 노선, 특정 구간은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정말 죽음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지옥철입니다. 도로 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어디선가 벌어지는 지하철 공사로 차선은 헝클어지고 도로는 꽉 막히고 버스를 타기 위해 길 가운데로 튀어나가야 하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늘 보던 풍경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관련해서 법률방송에선 마구잡이식 지하철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에 고려대 어떤 유명한 농구 감독이 연세대와의 경기 중 작전 타임을 불러 선수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작전 지시가 농구계에서 크게 일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농구 감독이 한 작전 지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는 수비, 다른 하나는 공격이야. 수비와 공격을 잘해야 한다고. 알겠어? 조금 황당해 보이긴 해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 공사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안 됩니다. 하나는 정확한 수요 예측, 다른 하나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 결과는 지하철 공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가 생기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숨도 쉬기 힘든 지옥철이 계속되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꼽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와 일단 뚫고 보자는 식의 국토교통부, 내 돈 아니라는 식으로 혈세를 들이붓는 기획재정부, 여기에 기회는 이때다 하는 민간 사업자까지. 국가에서 하는 재정사업은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든가 과도한 설계, 공사 장기화 등의 민자사업보다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민자사업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정부 지원금을 타간다는 문제가 있다. 경실련의 국책감시팀 최순섭 부장의 지적입니다.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하철 취재 과정에서 판대 또 파는 식의 무계획적인 마구잡이식 공사에 대한 질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민간 사업자는 수건 돌리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는 달라기에 돈만 댔다. 우리는 공사만 했다. 다른 건 모른다.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서로 지하철을 놓으려고 앞다투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나아가 이런 사업들이 효과적인지, 다른 방식의 SOC 분배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남문경 팀장의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반백년에 가까운 세월, 서울은 늘 지하철 공사 중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만 따져도 각 노선별 구간별 공사 기간을 더하면 무려 77년에 이릅니다. 지하철 공사, 식상한 영화 대사 같지만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라고 묻고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파일 이현무 기자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 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수석과 정치인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고교 시절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손모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앞서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때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사 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에 대한 정비가 최근 완료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비된 예규 및 훈령은 보호소년 처우 지침 및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 지침 등입니다. (2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